저는 역사 왜곡의 최전선에, 전장터의 전선에 서 있습니다. 제 화면이 뒤에 나오네요, 이제. 근데 이 역사 왜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표피적인 현상에, 예컨대 위안부 문제면 그 일제 때 위안부 불쌍한 여자들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제 동정심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그 경향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이 결국 북한의 역사관에 남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자기들 맛대로 재단하느라고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컨대 몇 년 전에는 동학농민운동의 후손들한테 무슨 지원금을 줬어요.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150년 전쯤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찾아서 지금 후손들한테 무슨 민주유공자 같이, 마치 뭐 6.25 전쟁 참전 용사 같이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게 북한이 얘기하는 노동자 농민이 권력을 잡으려고 바닥에서 일어난, 맞으면 계급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버전이지만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려서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라는 역사관이 작용한 결과, 난데없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동학농민혁명들 후손들한테 무슨 유공자 그 위로금을 주듯이 주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강의를 쭉 하다가 최근에 정년을 했는데요. 연세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발전사회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발전사회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나라는 왜 발전했고 어떤 나라는 왜 발전 못하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데,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발전한 국가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발전한 국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조선시대 발전한 나라였냐 그러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발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여러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학생들이. 물론 그것도 뭐 기업만 발전한 거고 재벌만 발전한 거지 노동자 농민은 쥐어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켰다 그러면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발전한 거냐,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하던 역사적인 유산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박정희 발전에 기초 작업을 한 셈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인데 무슨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 아니면은 그 앞으로 가보자. 일제 때에 그러면 어떤 발전의 기초가 잡혔겠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구한 말이냐? 아니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네. 박정희의 카리스마 덕분에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박정희 아무것도 없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발전한 거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승만 시대를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일제 시대를 다시 봐야 되는데,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 일본이 우리를 착취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러는데, 뭐 착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대화시킨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제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시장 경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그래서 또 전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일제시대 유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위안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위안부 얘기가 나오면 일제시대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학생들은 무지 싫어하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워낙 얘기를 듣고 보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컨대 쌀을 일본이
뺏어갔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일본이 사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쌀이 값이 싸고 질이 좋으니까 싼 값에 쌀을 사서 일본 본토에 가서 팔고 상인들이 이윤을 많이 남겼고 그 상인들이 우리나라 지주들한테 쌀값을 줘서 그 지주들이 그 쌀값을 가지고 뭐 학생 자기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또 뭐 다른 땅을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이제 경제가 굴러갔다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쌀은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사갔다고 하니까. 이런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안부들이 연결돼 있는 얘기인데, 위안부들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잡혀갔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알지 몰라도 일부는 군인의 총칼로, 순경의 총칼에 의해서 잡혀갔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이 팔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취업 사기를 당했거나. 근데 취업 사기를 당할 때 취업 사기를 한 주체가 일본 국가냐, 일본의 공권력이냐? 그렇지 않죠. 일본의 민간인들이 한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가 제가 이제 연세대에서 징계도 당하고 지금은 검찰이 저를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이제 저를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걸어서 지금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를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들으면 충격적일 텐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책들이 여러분 아시는 반일 종족주의 이런 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수혈이라는 책이 이 위안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8권의 책이 윤미향이 일을 하고 있던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출판한 이제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그 주인공들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제 말로 하면은 그것을 대학원생들이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낸 게 8권이 있습니다. 보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 2, 3, 4, 5, 6 그다음에 여기 중국으로 끌려간 그게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위안부들의 증언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나는 당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출판한 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직접 출판한 책 8권인데 이 책 8권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몇 사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함축이 있는데, 아까 그 빨간 수혈이라는 책을 쓴 김병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8권의 책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곳, 즉 일본, 조선,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은 전부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민간 매춘업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제가 우리 대만을 먼저 점령했고 조선을 점령했고 만주를 점령하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37년이 되면 전쟁이 이제 중국 대륙으로 옮겨가고 태평양 전쟁이 41년인가 진주만 공격을 해서 벌어지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일본이 이제 침략하는 전쟁터가 되죠. 그 침략하는 전쟁터에 군인들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지의 여자들을 막 겁탈을 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서 그럼 군에서 위안부를 운영하자라고 해서 일본군이 운영한 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선이 있는데 만들어져요. 전쟁터가 아닌 데는 군 위안소는 없습니다. 민간인 위안업소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민지였어요. 대만 이미 전쟁터가 아니죠. 이미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아까 8권에 써 있는 게 수두룩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조선 반도에 군 위안소가 설치됐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군 위안소는 없었습니다. 민간인 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춘업소는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서 나는 위안부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군 위안부의 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김병헌이라는 분이 이걸 잘 정리해서 일본 본토 여기 군 위안소 없습니다. 군대는 전부 해외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서 그 전쟁터에 위안소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위안부 생활했다라는 것은 다 매춘업소에서 일한 겁니다. 조선,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저 아까 얘기한 8건에 나온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일 전쟁이 발생하는 1937년 이전부터 위안부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민간 매춘업소에서 일한 거지. 왜냐하면 군 위안소가 생기는 게 중일 전쟁 이후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구별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 군에서 나이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서 17살, 18살 아래의 여자들은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1930년 이후 출생했거나 17세 이하의 나이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라는 증언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이를 속이는 거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나이를 속여서라도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자원이 아니든가 부모들이 시키든가 양아버지가 시키든가 해서. 군 위안소는 군인 전용입니다. 절대 민간인이 거기 가서 고객으로 이용 못합니다. 근데 군인과 민간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라는 증언이 저 책 8권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8권에 나오는 그 증언들 한 권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160명, 150명 되는 이 위안부 증언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강제로 끌려간 우리 불쌍한 우리 처녀들이라는 것의 증거라고 내놓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밝힐 수 있어요. 따져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권에 있는 한 20명 가량 되는 사람들, 전부 8권이니까 권당 20명이면 한 150명, 160명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군이나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군 위안소에 가서 일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완전 사기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냥 좀 돈이라도 좀 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 문제를 사기극이 성공하게 우리가 관심을 제대로 안 기울이는 사이에 이런 사기극이 성공했는데, 이 사기극은 2가지 요인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성이라는, 거기도 여성의 성이라는 굉장히 말하기 어렵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사회적 쟁점으로 삼으니까 웬만하면 그거 피해받은 여성이 그렇다는데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겠지라는 우리들의 약한 동정심이 이제 먹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성들을 이용하는 게 한일 간의 관계를 자극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예컨대 아까 뭐 쌀을 사갔는데 쌀을 뺏어갔냐 사갔냐 하는 것은 굉장히 하드한 이슈인데, 여성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면 소프트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도덕적 그 수치심을 많이 제공해서 야 한국 여자들을 한국 남자들을 못 지킨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냐 하는 식의 어떤 남자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막 이렇게 쑤셔대는 이 작전을 정대협이 쓰는 겁니다. 근데 정대협이 이런 작전을 왜 쓰냐 하면은, 정대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일본의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일본 안에도 이 위안부를 우리나라 정대협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우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일본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좌파들이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중간 고리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 소위 말하는 갓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저 적화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2개가 미국이라는 보호막, 일본이라는 보호막이 남한을 이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마치 갓이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끈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끈을 이제 조여야, 양쪽에 두 끈을 조여야 미국 끈, 일본 끈을 매야 갓이 머리에 붙어서 바람에 안 날아가는데, 이 중에 미국하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맺고 있는 관계는 워낙 강건하니까, 아까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실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90% 이상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관계는 잘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를 끊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지배 당했다고 미워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자들 성문제가 끼어 있는 정신대를 이슈화하면 이게 먹힌다. 라는 북한의 판단이 조청년을 통해서 일본 좌파와 우리나라 좌파의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고, 그게 199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점점 더, 본인들은 처음에는 있는 대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점점 더 정대비 각색을 합니다. 처음에 있는 대로 얘기한 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인하고 그 여자애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싸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군인은 뒤에 덩어리다가 뭘 이렇게 확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밤에. 역사의 산 증언입니다. 꼭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정에 계신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정신대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그래 뭐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가 원피스 한 벌 하고 참 구두 한 그릇을 갖다 줍디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그 한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군요. 뒤에 나오는 영상은 간유리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로 그게 이용수 그분의 목소리인 것은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되고, 이제 시간 차가 92년과 2007년이 한 15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나이가 더 드신 목소리가 됐는데, 같은 분이 이렇게 황당하게 다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꼬임에 넘어가서 헐벗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서 내가 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15년 후에는 군인이 총을 들이대서 내가 끌려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다른 거. 이게 이제 강제로 끌려간 것이냐,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이라는 거에 속아간 것까지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도 취업 사기 많습니다. 지금도 뭐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그렇죠. 유흥업소 업주가 일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일을 시킬 때 살살 꼬셔서 일을 시키죠. 처음부터 뭐 작심하고 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살살살 꼬셔서 이제 결국 험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가난이 원인이 된 이런 상황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가난이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일본의 탓으로, 일본의 공권력 탓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작전이 개시가 돼서, 이용수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겪은 것을 이제는 기억을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마다 전부 군인이 강제로 나를 끌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8건의 위안부 증언집을 보면은 전부 증언이 이렇게 업자에 속거나 본인이 돈 벌러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자료로 정리해서 내가 법원에 제출해놨어요. 지금 제 재판의 증거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또 같은 경우 김학순이라는 분도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사람이라 잘 아실 텐데, 김학순도 비슷한 증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머니가 수양 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획으로 나를 그 집에 살게 했다,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 건번에 다녔다. 기생 건번이라는 건 기생 학교거든요.
그래서 기생을 하게 됐다. 근데 뭐 나이가 모자라서 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만주로 가면 그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만주로 가서 기생했다. 양아버지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됐다. 17살 나던 해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줬다. 이거 군인이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민간에서. 근데 이 김학순도 강제로 끌려왔다고 증언을 바꿉니다. 가난의 희생자들이 매춘에 진입하는 과정이었는데 전부 공권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윤미향이 2016년에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자료집을 출판을 합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은 이용수가 어떻게 갔냐가 윤미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용수는 옷과 구두에 홀려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따옴표는 윤미향의 한 말입니다. 밤에 자다가 강제로 일본군들에 끌려갔다라고 윤미향이 써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책만 보면은 윤미향이 설마 이거 갖고 거짓말했겠냐? 이용수는 끌려갔구나. 김학수는 어머니가 팔아서 양아버지 즉 포주를 따라 중국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되어 일본군에 끌려갔다고 써 있어요.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지금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막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원분들 1, 2, 3, 4, 5, 6, 7, 8을 다 읽어보고 기억하고 막 메모해놨다가 이거 윤미향이 자기가 쓴 책에 쓴 거하고 같아? 대조해보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뉴스만 보고 신문만 보고 유튜브만 들으면은 잘 못 밝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걸 밝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윤미향 일당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나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역사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의 아주 구체적인 한 그 전쟁터가 어떻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좀 시간을 끌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본에서 나의 전쟁 범죄라는 이 길전 청치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 사기꾼인데 처음 등장할 때는 내가 일본군의 명령을 받아서 조선 반도에 가서 총칼로 한국 조선 여자 처녀들을 공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참여한다 그러면서 책을 출판했어요. 1983년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 83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기꾼이었어요. 일본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짓말을 써서 처음에는 일본의 양심으로 알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완전히 사기꾼이고, 이 사람의 책을 근거로 아사히 신문이 1990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자백하는 사람들인데 설마 이 사람이 거짓말 했겠냐 이러면서 우리들을 선동해서 다 넘어갔어요. 저도 넘어갔어요. 그때는 다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이런 경향신문 이런 기사도 나는데 혼자 자기 말로 하는 겁니다. 내가 1000명 이상 잡아갔다. 다 믿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책을 호주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영어로 번역한 게 최초로 위안부에 관한 영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이제 또 위안부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죠. 그리고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강제연행, 위안부 성노예를 가지고 구마라스와미라는 보고관이 스리랑카 여자예요. 그 사람이 쓴 보고서를 이 책을 베껴서 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권위까지 입혀졌어요. 일본의 거짓말쟁이가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그걸 도와주고 유엔의 권위가 덮어써서 일본이 강제로 조선인 여자들을 잡아갔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것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 역사 전쟁의 위안부 전투의 구체적인 현장이고요.
이것을 근데 다행히 지금 싸움이 많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질 리가 없습니다. 이게 89년 8월 17일인데 요시다 세이지가 제주도 성산포의 단추 공장에서 내가 여자들을 잡아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에 있는 제주신문이 그 단추 공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시다가 한 얘기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요시다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마을에서 마을의 어른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 못 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이상하게 요시다 세이지가 했던 그런 일을, 나쁜 일을 했다는 데에 찾아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요시다 세이지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게 이 제주신문의 기사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이 이게 2014년 8월 5일 날 신문 한 면에 요만한 크기로 우리가 요시다 세이지 책을 보고 위안부를 일본이 잡아갔다고 했는데 잘못했다라는 사고예요. 사고는 그렇게 딜이 일면 톱에다가 쳐놓고 사과는 이렇게 하죠, 항상 신문들이. 그리고 요시다 세이지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한다라는 책도 냈어요, 일본.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투가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가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투 현장에서는 지금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4.3 폭도한테 지금 9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4.3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김달삼이라는 남로당 제주도당 책임자가 50선거 못하게 하려고 폭동 일으킨 게 4.3 사건이잖아요. 그 폭동 일으킨 거를 지금 폭동을 잘했다고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역사 전쟁의 현장입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인천시에서 10만 원을 받는다는 기사가 어제 났어요. 인천이 이걸 왜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2019년 기사입니다. 정읍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한대요. 아니, 지금 150년 전에 벌어진 거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 문제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우리들하고 같은 편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우리 편 당연히 이거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랑 같은 쪽에 있는 지금 이준석 당, 이 우리 쪽에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 여순사건 특별법 지연 사죄 응어리 풀어드릴 거. 이게 뭐냐면요. 4.3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찰만 갖고 진압이 잘 안 되니까 군대를 투입하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4.3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제주도에 진압이 잘 안 되니까 제주도로 군대를 파견하라고 여수하고 순천에 있는 군대 보고, 야, 제주도 가서 저 공산 반란군 진압해라. 그거 하는데 군 안에 있는 좌익들이, 빨갱이들이 우리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 일으킨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최소한 반대는 해야죠. 의석수가 모자라서 막을 수가 없다면은 뭐 몸으로라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 못 막으면 투표에서 지면은 졌다고, 투표에서 우리는 반대했다고 기록에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가서 그거 빨리 통과 안 시켜서 죄송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같은 편이에요. 이데올로기 상에서. 이거 적이에요, 그냥.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제가 지금 연대 사건 벌어졌더니 구치소 가야 된다. 내가 깜빵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 당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을 여러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어디든지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